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분한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한보의 유성훈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계자 한번 바꿔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음향에 대한 이 음질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흡사 2014년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처음 분한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분한보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이크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된 볼멘 소리가 이제 볼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음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리모트로 이거를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음향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올해 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예비군 갔었는데, 그 예비군 그 조교분들이 그 쓰는 무전기, 그 퀄리티가 나더라고요, 음향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절치부심을 하면서 오늘 좀 세팅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향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조속히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분한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도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개꿀잼 경기들이 많이 나왔고, 안타깝지만 이제 4라운드는 이제 한 주 쉬어가죠. 네. A매치 브레이크 때문에 사실 지금 김민재 선수라든지 이제 많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 웨일즈와의 그 내일 새벽 3시 45분에 펼쳐지죠. 웨일즈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원정이죠. 유럽 원정. 5년 만에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일즈에서 지금 다들 경기하려고 몸 풀고 있겠죠. 사실 유럽 매치가 우리한테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차가 좀 7시간, 8시간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개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경기가 많죠. 왜냐면 현지 시간으로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8시 경기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시간, 8시간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한테 시간이 친화적이지는 않죠. 네, 근로소득자 입장에선 사실 별로 이렇게 땡기지 않는 그런 경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계자를 하나 더 박아야 되는데, 조금 좀 게으르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쓰던 그 분한보 썸네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제 유명 이제 플랫폼들 이런 데서는 저희가 예전 거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독일 축구 산업 종사자들이 이제 전하는 축구 소식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독일 바닥에서 은퇴한 지가 이제 수년이 흘렀고, 지금은 이제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아직 그러면은 저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종사하고 있죠. 저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단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맥은 이어오고 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로 도계자 박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일에 피지컬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축구계를 떠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축구와 연계된 일을 하고 선수들과 이제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밝힐 수는 없지만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축구 산업에 대한 이 감에 대한 이런 불신은 없애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2014년도에 양지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음지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4라운드 프리뷰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금 쫓기듯이 지난 라운드 리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 농담 따먹기,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한 주였고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만한 그런 토픽들이 좀 간간히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그 3라운드가 끝나는 그 주가 사실 이적 시장이 닫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뷰랑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적 시장 리뷰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이제 하이덴하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축구를 보면서 처음 보는 제가 이게 축구밥을 지금 그래도 거의 지금 30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나 많이 됐어요? 그쵸. 네. 그쵸. 그쵸. 30년 연식이 됐죠. 상당하네. 네. 제가 제 축구 인생 30년 중에 처음 보는 광경. 번복의 번복.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VAR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심판의 판정이 번복되거나 혹은 심판의 판정이 보류되는 일이 아예 없었죠. 근데 VAR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VAR을 해서 번복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번복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거기에 그래서 또 이제 그 주동 인물 아닙니까? 할러? 그 할래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 그 도르트문트 그 베밥의 그 유명 팬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맨날 선수들 경기 끝나고 나면은 자기 선수들에 대한 평점만 매기거든요. 10점 만점으로. 네. 그 할러가 2점을 받았고 아, 그 볼프가 보통 독일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건데 이거는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10점 만점에 2점. 아. 그다음에 볼프가 3점. 그래서 그 실책을 한 선수들은 가차없이 그냥 팬 사이트에서도 지금 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VAR 뭐 이거 판정의 번복의 번복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도르트문트 홈에서 뭐 펼쳐진 건지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좀 위기에 있어서 그런지 심판 판정이 좀 너무 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팔로 표현을 하죠.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 네. 그래서 아무튼 하이덴하임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결과가 2대2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사상 첫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그래서 마치 그 하승진 선수의 폭풍 이어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첫 승점 1점을 따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약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주심이 조금 얄미울 법한 그 슈미트 감독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거의 90분 내내 90분도 아니었죠. 이 경기가 무슨 제가 기억으로 추가 시간이 12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100분이 12분 넘어가는 경기였는데 네. 그 100분 내내 고개가 약간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갸우뚱하다가 목이 꺾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샤우팅을 질러버리니까 이제 주심이랑도 이제 기싸움이 팽팽했죠. 근데 아무튼 경기를 좀 들여다보면 율리안 브란트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첫 골이었는데 이것도 좀 슈팅이었죠.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존나 귀찮아 하면서 그냥 돌아서면서 터닝 슛을 땅 했는데 그게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돌문이 문제가 수비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면 공격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전까지 그리고 네. 후반전 전까지 항상 공격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비기기는 했는데 그리고 2골을 먼저 넣었고 근데 막 공격력이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14분도 안 돼가지고 2골을 먼저 넣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훨씬 더 약한 팀한테 후반에 이제 2골을 추격당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팀 분위기가 일단 엉망이라는 거고 이 지금 개간로가 리더십에서 이제 물러나고 엠레잔이 그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엠레잔의 어떤 라커룸 리더십 이런 거가 좀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엠레잔이 또 그 한국 팬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레버쿠젠 그쵸. 시절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경기를 뛰었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를 그냥 몸빵으로 그냥 갖다 세려 박아버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부딪혀서 나가 떨어져 있는 선수를 그냥 멀뚱멀뚱 보고선 지나가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나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튀르카이 선수, 그러니까 튀르키예 티륵. 튀르키예 네. 선수들이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형제 나라라고는 하는데 네. 그 튀르키예 이제 그 문화적으로도 조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 튀르키예 분들 중에 조금 피해식 가진 분들도 많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2세대들은 2세 3세대들은 사실 그 약간 인종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응만희 선수가 이제 독일 있을 때도 사실 함부르크 때부터 되게 힘들어했었죠,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그런 누구요? 게 누구라고요? 손, 손응만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일화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하이덴마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승격하고서 첫 승점을 어떻게 이제 거두게 됐고 근데 조금 이제 억울한 경기죠. 심판 판정이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좋진 않았으니까. 근데 맞아요. 후반전에 이제 또 시작하자마자 그 베스테가 그 절묘하게 프리킥을 하나 딱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골이 들어갔나 했는데 바로 그냥 노골 핸드볼 판정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1점이 깎였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번 경기에 이제 아데미가 처음으로 그 선발로 나왔어요. 네. 도망차 대신에 은메차 선수가 이제 벤치로 가고 아데미가 그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도망차 선수가 후반에는 교체가 돼서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은메차 선수가 사실 그 부상 때문에 개인 훈련만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똥줄이 탔던 거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선수를 이제 바로 내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삐걱삐걱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확실한 네. 거는 후반전에 집중력이 확 살아나면서 어찌됐든 딘치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슈팅을 하나 꽂아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그 전의 시퀀스를 보면 네. 도르트문트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비에서 그러니까 볼프가 제가 그 팬들이 선정한 경기 평점에서 3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프가 말도 안 되는 패스미스를 수비 진영에서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바로 반대로 네. 바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골을 먹었죠. 이게 네. 김민재 선수 특기거든요. 그 수비 진영에서 이상한 패스미스 하는 거. 그리고 전반 32분에 그 베스트 선수가 볼 받고 세도하는 상황에서 이 볼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코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 몸빵을 해가지고 베스트를 넘어뜨렸었는데 이게 저는 그냥 파울이라고 넘어갔어요. 생각을 했는데 돌문 그냥 넘어갔어요. 그쵸. 그냥 넘어갔죠. 네, 그런 모습 봤을 때 볼프가 굉장히 좀 약하다.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다가 2부 리그의 이제 득점왕이었죠. 클라인딘스트가 클린틴스트가 이제 분데스리가 1부에 드디어 득점 신고를 하면서 네. 뭐 PK이긴 했지만 되게 강심장으로 찼어요. 그리고 그 PK를 결국에는 얀 니클라스 베스테가 얻어냈기 만들었죠. 때문에 네. 실제로 이 경기에 이제 MOM은 얀 니클라스 베스테로 선정이 됐죠. 이 선수가 제가 계속 보면서 그 마르셀 헬러 형님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프레임이 좀 작은데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킥 정확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경기 내내 이 선수가 사실 그 팀을 계속 리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러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체격도 비슷하고 네. 약간 생김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헬러 근데 선수는 굉장한 하견이거든요. 굉장히 그 밑에 내려와 있는데 엄청난 어깨가 학연이죠. 옷걸이죠.
근데 베스의 킥은 정말 네. 킥으로만 보면은 분데스리가 완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킥이 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르트문트가 또 모른다. 그 파울을 자꾸 유도를 하면은 하이덴하임이 이 베스트의 킥을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훌륭하게 베스트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도르트문트가 시즌 초반이 이제 좀 삐걱삐걱하긴 하는데 뒤에 이제 브레멘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크룩이 이제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미꾸라지처럼 돌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할러가 마탱이가 완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필크룩한테 점점 좀 밀리는 그림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필크룩이 다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공격을 이끌 때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도 조금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크룩이 득점력은 확실히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돌무는 지금 수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문제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필크룩이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조혜지 씨가 할러를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 도자켓 해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주목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할러가 거의 도라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비 진영에서 막 파울을 한다든지 이런. 네. 근데 약간 태업성 플레이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바스찬 할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돌문 입장에서는 벨링엄 내피셜이죠. 빨았으니까. 내피셜. 아니요. 이거는 선수의 이제 그런 마인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뇌로 아이덴티파이 하신 겁니까? 태업성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네. 사실 축구를 오래 보다 보면은 이런 이 시즌 초반에 이런 좀 삐걱거리는 것들은 중반 정도 되면은 또 레벨이 있는 선수들은 또 타파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할러가 필크룩한테 밀리더라도 시즌 중반 접어들면서는 어느 정도 득점력을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르트문트가 사실 좀 시즌 초반에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팀이긴 하기 때문에 뭐 분위기 쇄신해서 중후반에는 또 뒷심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초반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랑 보쿰의 경기인데 이게 네. 저는 보쿰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상대 팀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요 경기 때 되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쿰이 그 지난 라운드에서도 어찌됐든 도르트문트한테 또 악몽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이랑 비슷하게 갑자기 또 시즌 초반에 이제 무캐그를 하면서 네. 근데 요번 경기에서는 그 보쿰의 왁구 축구죠. 아사노 선수가 그 네. 2개를 꼬라박았는데 이 아사노 선수가 보니까 네. 그 그릴리시한테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예전에 그릴리시가 자주 하던 그 약간 단발까지는 아닌데 단발 직전에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단발에 헤어밴드. 헤어밴드. 근데 네. 단발 직전에 약간 최양락보다 조금 그쵸. 올려친 예. 네. 약간 거기에다 염색한 거를 추구하더라고요. 네. 원래 아사노 선수는 이렇게 짧게 자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릴리시 워너비다. 근데 그릴리시를 약간 아이돌화 시킨 게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또 지난주에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홉국이 또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그 강팀을 상대로는 좀 강하지만 약팀이나 아니면 만만한 팀한테는 좀 덜미가 잡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홈에서 또 보기 좋게 아주 2대2 무승부 가져갔습니다. 아홉국은 이래도 강등은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 조금 느낌이 쎄해요. 아니에요. 모든 시즌이 다 느낌이 쎄한데 이게 시즌 종반에
시즌 종반에 가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무조건 15, 16이 요 언저리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냐 마냐 이 얘기를 저희가 시즌 막판에는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령에 가네 마네 뭐 이러고 있을 텐데 네. 결국에 시즌이 끝났을 때 그 강등되는 두 팀 안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이터 단장이 CEO로 올라가고 이제 새로운 단장이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떤 이제 격동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고. 네. 뭐 할 말 없으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고요. 네,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레버쿠젠과 다음 슈타트 경기를 볼 텐데 그 경기가 골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3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분데스리가가 이번 시즌에 100골이 넘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페이스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등 공신이 슈투트가르트랑 레버쿠젠이 두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쿠젠이 이번에도 이제 5골을 그냥 뽑아내면서 다음 슈타트를 죽여버렸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승격팀에 강합니다 레버쿠젠이. 네. 그래서 최근에 승격팀을 상대로 이제 8번 싸가지고 6승을 했었는데 이 경기 전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9전 7승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경기당 3골 이상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5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완전 죽여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펀팩트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그 시즌 개막을 하고 나서 첫 3경기를 이기고 시작했던 게 03년도 13년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겨가지고 23년도까지 이제 이 어떻게 10년 보면 주기 이론. 30년 그렇죠. 30년을 울고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축구 20년 울고 먹었죠. 3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의 이제 이런 그 모멘텀을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33년도에 이제 또 3연승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 기정사실화가 일단 돼 있네요. 경기를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보안관이죠. 보안관. 네. 그 분노의 추격자 장고죠. 장고. 장고고 D는 묵음이다. 이게 원래 장고 분뇌 추격자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 네. 보니앤 칼리스가 그냥 죽여놨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보니 스페이스죠. 네. 네, 첫 골부터 사실 그 다음 슈타트 선수 2명이 캠페랑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2명이 자빠져 있었어요. 네. 자기들 공격 진영에서 바로 틈을 보고서는 그냥 보니페이스가 다 휘저어놓고서는 득점을 빵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도깨비 같이 이제 전반은 가까스로 다음 슈타트가 1대1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후반 가가지고 이제 뭐 완전 득점포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 그 아르헨티나 이제 메시 동생이죠. 팔라시우스 월드컵 우승 멤버죠. 득점포를 이제 가동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그냥 다음 스타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거의 상대가 안 됐고 반코트 게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에서도 뭐 되게 다양하게 득점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뭐 어쨌든 사실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조금 수비진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격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레버쿠젠이 수비를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골 먹어도 돼. 대신 5골, 6골을 집어 넣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비 알론소 감독의 그 철학이다. 풍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선 재밌죠. 공격 네. 축구를 화끈하게 해버리니까. 아니 아무튼 프림퐁도 요번에 2어시스트 추가했고 호프만 선수도 골을 기록했고 뭐 비르츠, 샤카 모두 다 잘 활약을 하면서 미드필드 공격 라인이 콤비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에 교체 들어해서 들어온 그 체코산 공격수죠. 흘로책이 이제 마무리골 넣으면서 보니페이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새로 영입되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그 파트릭 시크가 계속 이제 외전근 내전근 막 이렇게 부상당하면서 그 대신해서 레버쿠젠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보니페이스랑 같이 주전 경쟁을 해도 여전히 건재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약이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라운드가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진짜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어디서 끝낼까?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저는 네. 지금 1위죠. 1위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올 시즌 꽤 강력하다고 하는 지금 라입시히나 뭐 라입시히한테 지기는 했으나 우니온 베를린 이런 팀들이 이제 강팀이라고 이번 시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맞다이를 빡 따버리면은 레버쿠젠한테 지금 상대가 될 만한 팀은 면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면엔도 지금 좀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도 면엔 정도 아니면은 지금 맞다이를 뜰 만한 상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네. 호펜하임과 볼프스부르크 경기를 좀 봐볼까요? 아, 호펜하임 볼프스부르크 경기 재밌었죠? 네, 3대1로 호펜하임이 신승을 거뒀고 네. 초반 대승이죠? 경기 흐름은 사실 볼프스부르크가 나쁘지 않았어요. 선제골을 넣기도 했고 네.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현지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요나스 빈트가 과연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시킬 것이냐. 그냥 네. 개막전 2골, 2라운드에서 2골. 그래서 4골을 몰아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까지 멀티골을 기록을 할 것이냐. 이제 요게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첫 골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요나스 빈트가 욕심도 안 내고 딱 비어있는 동료한테 잘 패스를 줘가지고 완벽하게 골을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비록 이번 경기 졌고 득점은 계속 이어가지 못했지만 확실히 공격수로서의 냄새는 확실히 낸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거 약간 속된 말로 이제 똥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확실하다는 거죠. 똥 냄새요? 그러니까 꼴 냄새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수로서의 냄새가 확실하다.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데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똥 냄새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밖에서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재능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호펜하임을 지난번에 좀 이렇게 기대를 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베코스트 선수가 사실 득점은 못했지만 기점이 돼서 이제 브룩스 선수의 동점골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도 역전골을 또 넣었고 그리고 크라마리치 선수가 아주 왼쪽 측면에서 볼브 선수들을 아주 농락을 하면서 바로 이제 스코브 선수한테 이제 그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3대1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팀 분위기가 약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중상위권까지 도약하는 거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그 2라운드에서도 그런 모습 좀 보여줬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맹독성 곤충처럼 자기를 건드리면 같이 찌른다. 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죠. 3라운드에서는 사실 칼라마리가 이게 포메이션 변화가 좀 있었던 게 바이어 선수랑 이제 그러니까 바이어랑 그다음에 베고스트가 투탑을 섰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칼라마리가 보통은 이제 윙포드 자리에 서는데 이번에는 이제 3톱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중앙에서 이제 좌우를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같은 이런 그 이름답게 네. 오징어 같은 플레이를 좀 보여줬었고 반면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수비가 조금 진짜 확실히 좀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그 토트넘으로 간 수비 선수 누구죠? 반더벤. 네. 그 선수가 빠지고 중앙에도 원래는 이제 도망차가 있었는데 도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수비가 조금 그러니까 중원부터 해서 수비가 많이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펜하임이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막 공격력이 막 지금 리그에서 다득점을 하면서 막 이런 선수들이 많은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3골이나 먹어버리니까 호펜하임한테 이게 수비 보강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뭐 볼중딱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도.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 브레멘 마인츠
브레멘 네. 대 마인츠 경기를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브레멘이 이제 4대 0으로 아예 그냥 그냥 죽여놨어요.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네. 이게 표현이 좀 거칠지는 몰라도 스포츠 네.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여놓은 건 죽여놨다고 해야 돼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네. 그 사실 1라운드 면엔과의 경기에서 사실 공격력이 저는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확실히 좀 중하위 딸이 팀을 딱 만나니까 이 브레멘이 공격력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그 필크룩이 나가면서 조혜지 씨가 그렇게 비판하던 그 둑시 선수의 이제 둑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첫 골이 이제 터져 나왔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경기의 수훈갑은 그 슈타게 선수랑 이제 바이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공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골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주면서 네 그렇게 브레멘이 승기를 잡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할 말이 좀 많이 있죠. 일단 브레멘의 봉인이 해제됐다.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뒤통수 필크룩의 역대급 통수 시나리오 아니었냐. 왜냐하면은 이미 시즌 시작할 때 자기 나갈 거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러 태업성 플레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작년 시즌에 바로 직전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묵을 할 수 있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었단 말이죠. 근데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필크룩이 나가자마자 공격에 물꼬가 좀 트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크룩이 거기 박혀 있으면 중앙 탑에 박혀 있으면 선수들이 필크룩한테 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저나 슈타게나 이런 선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 템포 엄청나게 빠르게 막 양쪽 윙 뭐 가운데 할 거 없이 굉장히 공격 템포가 빠르게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필크룩이 있으면 이런 플레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필크룩한테 일단 주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었는데 필크룩은 나갈 준비를 이제 뒤로는 하고 있으면서 브레멘 선수들을 이제 속였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둑시 선수가 그 골 세레머니로 자꾸 그 메롱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쵸. 그게 필크룩을- 필크룩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진짜로. 확실합니까? 내피셜 네. 아니고? 뇌피셜이긴 한데 확실해요. 아 네. 그리고 아니, 특히나 이번에 그 계속 제가 얘기했던 이제 코브나츠키가 뭐 어쩔 수 없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필크룩이 있었을 때보다는 유기적으로 공격 플레이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네. 둑시가 사실은 저는 부활했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 보면 뭐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타 정도였는데 뭐 어찌됐든 본인이 PK를 얻어냈고 3분 만에 또 그거를 성공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평타 정도 쳤다 이렇게 근데 볼 수 네. 있죠. 둑시가 사실 그 골 넣고 얼마 안 돼서 왼쪽 허벅지 부상 때문에 전반 23분에 교체가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온 선수가 볼테마데 선수인데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주력도 좋고 연계 패스도 잘하고 영리해서 제 생각에는 그 둑시 코브나츠키 라인보다 그러니까 아니면 3톱을 쓰던지 아니면은 둑시 코브나츠키 중에서 한 명 빠지고 볼테마데가 선발로 나가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볼테마데가 드리테 리가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3부에 임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경기 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저 선수 누구야 좋죠. 하면서 봤어요. 네. 좋죠. 3부에서 두 자릿수 득점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드리테 리가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드리테 볼테. 드리테 리가의 눈물이다. 드리테 리가의 볼테 마데카솔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마지막 이게 또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제 세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게 맞아요. 80분 정도쯤에 이제 비텐쿠아트가 어찌됐든 교체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량 되게 많았었고 뭐 교체 선수니까 당연하죠. 근데 딱 골을 넣고 이제 저기 홈 관중들 앞에서 이제 막 세레머니를 하는데
바이저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축하를 해주려고 갔는데 바이저를 막 밀쳐내고 네. 계속 이제 손으로 3을 그리면서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필 크룩에게 보내는 메시지겠죠. 근데 근데 거기서 저는 미묘한 신경전을 느꼈다. 바이저와 비텐쿠어트의 뭔가가 둘이 신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탱커트가 좀 노장이죠. 그쵸. 좀 나이가 많고 그 수염이 좀 있죠. 코털이 좀 있죠. 약간 아무튼, 그 네. 히틀러 코털이 있죠. 그 뭔가 카메라에다 대고 뭘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축하해 주는데도 계속 막 그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자꾸 응시를 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필 크룩에게 뭔가 보내는 메시지 약간 요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골이 바로 연이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은진마가 네. 마은진 씨죠? 넣었거든요? 마은진 씨. 네. 예. 은진마.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은진마고 한국 이름은 마은진 씨. 네, 마은진 씨죠. 네. 그 이 선수가 사실 비텐쿠르트 골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1골 그쵸? 1어시를 이번에 기록을 한 선수인데 신체 능력이 엄청 좋아 보여요. 순간적인 스피드도 좋고 역습에도 엄청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 선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멘이 좋아요. 네. 사실 은진마도 드리테 리가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르트문트 2구 팀에서 뛰었거든요. 네, 세칸. 네. 네. 그러니까 3부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34경기 나와서 이제 13골을 넣었으니까 네. 이 선수도 뭐 충분히 이제 득점력은 있다. 그러니까 3부 무시 못 합니다. 왜냐면 드리테 리가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이력을 좀 트래킹을 해보니까 00년생인데 1821 시즌에 그 킬에서 있었어요. 이 선수가. 딱 그 시기가 이재성 선수가 킬에서 뛰었을 때랑 딱 동일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어린 선수인데도 이미 2부 리그에서 경험을 했었고 도르트문트에서 좀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이제 못 얻다가 브레멘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활짝 이제 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중 선수 같은 경우는 킬에 있을 때가 이제 머리 좀 기르고 소위 얘기하는 겉멋이 좀 들어가 있었을 때였죠. 독일에서 이제 홍건적. 네, 홍건적의 난이었죠. 네. 근데 또 이제 이재중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마인츠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이재중 선수가 확실히 이제 분한보를 들었어요. 분한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이제 조금 자기 역할을 좀 찾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 TVN 해설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예,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 선수여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선수라고 왜 감싸줍니까? 아니 근데 1라운드 네. 못했다고 뭐라 했다가 2라운드 잘해가지고 또 칭찬하고 3라운드 못했다고 또 뭐라 해요. 아니요, 나는 2라운드 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 골은 넣었지. 근데 그거 이외에는 플레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재중 두개차 박지 선수한테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골을 넣어버렸으니까 2라운드에서. 네. 근데 네. 이재중 선수가 컨디션 네. 좀 올라오는 건 좋은데 볼 처리가 너무 늦고, 그러니까 네. 약간 제가 나중에 정우영 선수 얘기할 때도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자꾸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 영웅 심리가 지금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 본인들도 플레이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고, 뭐 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좀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볼 처리가 너무 늦어. 볼 처리 늦다는 거는 뭐냐? 원래 이재성 선수가 볼 처리가 느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느리냐면은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더 잘 주고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혹은 나한테 기회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 이거를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니까 막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완전 렉이 걸리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고쳐야 되고, TVN 해설자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한국 선수여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감싸주지 마세요. 엄포를 놓으시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상입니다. 저는 이 마인츠의 그 패착이
제 생각에는 마인츠가 지금 올 시즌 처음부터 계속 3백으로 준비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선수의 구성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3백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백 전술에서 아무래도 브레멘이 좀 더 우월하지 않았나. 그 이제 둘 다 3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역습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 그 마인츠 3백이 수적 열세 상황에서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5대 3 막 거의 4대 3 이런 식으로 상황이 네. 이제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인츠는 3백이 사실 좀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퀄리티가 좋은 선수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이 변경된 이 전술 속에서 좀 자리를 좀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희망이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마인츠 희망이 있나요? 아니 근데 뭐 중위권 또 하지 않겠습니까? 마인츠도 잘 그 강등당하지 않는 또 저는 마인츠 전통의 아웃과 전통의 그 적이기 때문에 적이 할 겁니다. 근데 마인츠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네, 넘어가실까요? 활로가 보이질 않네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슈투트가르트랑 이제 프라이부어크 네. 프라이 예상 네. 부엌이죠? 부엌? 네. 예상 밖의 스코어죠. 네. 조이지 씨가 이번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좀 뉘앙스가 좀 진했던 것 같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아니죠. 숫자가 아니죠. 이번 라운드 주목할 만한 경기라고 했죠? 근데 그 주목할 만한 경기긴 한데 그 내용 자체가 뉘앙스가 프라이부르크에 좀 더 가 있었다. 제가 보기엔 아니죠. 강한 아니죠. 궁정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왜냐면 그런 얘기를 네.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는 주목할 만한 경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우영 네. 선수가 어찌됐든 친정팀을 맞서서 이제 싸웠던 경기였고 저는 딱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저기 누구죠? 정우영 선수. 우리 이토 선수. 우리 이토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던 경기고 네. 초반에 조금 실책이 있어가지고 삐끗삐끗했었는데 이게 역시나 강심장인 선수들은 실수하면 바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골을 그냥 갖다 박아버렸죠. 그리고 어시스트도 박아버렸죠.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수비수가 이제 올리면서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 커버를 쳤고 수비에서도 초반 실수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토가 많이 조금 리딩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고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 이토 선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뭐 이토 선수도 물론 잘하긴 했는데 그 기라시 선수가 어쨌든 지금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경기에 그 뭔가 그 뭐랄까요 진정한 그 리더는 그 퓨어리시 선수가 아니었나. 그 퓨어리시 선수가 그 오른발 로벤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득점 장면에서 박스 안으로 바로 접고 하다가 바로 그냥 그 감아차서 프론트 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2번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부르크 마킹맨들이 너무 그냥 에스코트 해주는 느낌으로 좀 안일하게 수비를 한 게 아닌가. 따끔하게 또 제가 한번 질책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뭐 도계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쑥스럽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프라이부르크 수비진이 약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긴터랑 리나트가 굉장히 강하다. 긴터랑 리나트가 그 중앙 센터백을 굉장히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쑥스럽게 이제 5골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쑥스러운 걸로 이제 넘어가고 그 기라시는 사실 기라시는 벌써 5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골 감각이 좋은 상태고 기라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요번 시즌 계속해서 이런 득점왕 경쟁을 다른 여러 선수들이랑 계속 보여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니까 한데 이 정우영 선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경기 중간에 기라시한테 한번 혼났어요. 그러니까 패스 안 줬다고? 기라시가 딱 1, 2로 주고 들어가고 1, 2, 3, 4까지 딱 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리턴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 기라시가 비어 있었는데, 근데 기라시가 이미 2골을 넣었고 해트트릭을 하고 싶어하는 지금 욕심이 좀 강한 상태였는데 너무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거기서 정우영 선수가 약간 수비가 욕심을 자기 냈죠. 쪽에 몰려 있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중거리 슛을 애매하게 때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약간 저거는 저렇게까지 욕심내면 안 되는데라는 저거였는데 정우영 선수도 약간 그 쫓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왜냐면 이렇게 막 골이 많이 나고 게다가 특히 팀 동료 같은 아시아 분데스리거인 이제 이토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경기에서 본인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무튼 기라시가 거기서 따끔하게 혼을 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라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라시가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 부릴 때는 확실하게 내지만 아닐 것 같은 때는 또 확실하게 어시스트로 밀어주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자기 골만 보지 않기 때문에 기라시한테 더 좋은 이제 골 찬스가 많이 나는 건데 정우영 선수가 부디 이제 기라시한테 이제 안 찍히기를 조금 바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지난 1라운드에서는 그 이제 실라스 선수, 이제 실라스 은분파 선수가 이제 우측, 그러니까 2선에서 우측 미드필더로 나와서 2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2선에서 좌측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피어리시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또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쵸. 각각 2골씩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2선의 딱 중앙 넘버 10인 정우영 선수가 멀티골을 넣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또 부담을 또 주고 싶은데 네. 근데 이번에 그거는 미신이고요. 네.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뇌피셜이고 미신이고. 미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압박을 주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밀롯 선수랑 교체를 해서 나갔어요 정우영 선수가. 근데 밀롯 그쵸. 이 선수가 나오자마자 바로 넣었죠 골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정우영 선수가 사실 그 분데스리가에 그 스카우트 된 이유도 스피드가 굉장히 탁월해서 독일 무대에 간 건데 이 밀롯 선수의 이런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면서 야 이게 위험하다. 위험해. 네. 야바이네. 그게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엔조미오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골을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플레이가 굉장히 담대했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지금 담대한 플레이가 요새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버 10의 또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지금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아쉽고 한 가지를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5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1라운드 때부터 5점에 관련돼서 이제 5점을 넣거나 5점을 먹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뉘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지난 라운드죠. 2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이제 5골 먹은 거는 라이프치히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뉘벨도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인 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경기를 제가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뉘벨 그러니까 물론 팀들의 뭐 전력 차이도 있기는 한데 뉘벨이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이게 선방이 나오는 날이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는 어떻게 보면 또 뉘벨이 이제 그 향후 이 슈가에 지금 슈가가 2위인가 그러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 있는데 3위네요. 네.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하냐 안 하냐는 또 뉘벨이 많이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뉘벨의 의존적이다. 뉘벨의 의존성을 좀 낮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쾰른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도 사실 되게 재밌는 경기였는데 그 제 예측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비길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1대1로 바로 비겨버렸고 그 비기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윈윈으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텍브루크의 눈물 러시안 장교 바움가트너가 지금 바움가르트죠. 바움가르트가 바움가트너죠. 그 부임 이후에 지금 4연패 위기에 놓여 있다가 이제 겨우 탈출했죠. 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그래도 계속 홈에서 무패 행진 12경기로 이제 늘려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됐고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서로 그렇게 썩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소피아랑 경기가 있었었고 며칠 뒤에 네. 바로 주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윈한 무승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콜로무아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적 시장 이제 완전 막판에 PSG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이 선수가 지금 95밀리언 유로를 받고 가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인보다 과연 비싸죠? 네.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5위래요. 네. 값어치로.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선수네요. 과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물론 콜로무아니 잘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금액이냐?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미래 가치. 이게 과연 적절한 금액일까? 이게 과연 적절한 금액일까? 그거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금액일까? 요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적절한 금액이란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하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 금액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PSG가 네. 지불을 했잖아요. 네. 돈이 많건 적건 네. 95밀리언을 지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적절한 금액인 겁니다. 근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95밀리언이 나도 좀 오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에 저의 사고의 흐름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금액일까? 왜냐하면 분명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뭐? 걔가 95밀이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95밀리언? 적절한 금액일까? PSG가 지불을 했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이적료로. 그럼 적절한 금액입니다. 그게 차가운 자본주의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거는 네. 뭐 뒤에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이강진 선수. 네. 이강진 선수가 조금 많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콜로무아니까지 갔으니까 이제 공격이 지금 뭐 공격수가 지금 보통 이제 3탑 쓰는데 PSG가 왼쪽에 바페 있죠. 갓바페 있죠. 왼쪽에. 네. 오른쪽에 이번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무사 덴벨레가 오른쪽을 쓰고 네. 중앙에 이제 센터 포워드로 아센시오가 지금 요새 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톱이 있는 상황에서 콜로무아니까지 들어갔으니까 사실 탑은 이강진 선수가 뛰는 데가 아니니까 이제 차치하더라도 지금 양쪽 윙 굉장히 어렵고요. 그 아래에 그러면 미드필더진 이게 쉽냐? 우가르테 있죠. 비티니아 있죠. 에메리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갔죠? PSG?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걱정스러운 하고 거죠. 싶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걱정이 거죠. 된다. 네. 걱정이죠. 왜냐하면은 걱정이 이강진 돼서. 선수가 올해 아시안 게임 뛸 거고 내년에 아시안컵까지 아마 소집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병역이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해결 안 된다? 올림픽까지 안 가야죠. 되죠. 올림픽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갔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국가대표 입지가 뭐 그렇게 뭐 딱히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경기 감각이나 성장을 위해서라면 사실 좀 뭐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샤비 시몬스처럼 라이프치히 같은 좀 자기가 좀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임대를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 이번 시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한번 노력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때 전술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상 회복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주전 경쟁을 하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슨 챔스 명단에는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벤치만 계속 달구다가는 이거 제 2의 주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요르카 같은 팀에서 사실 마요르카에서 만약에 진짜 센세이션을 보여줬어. 막 두 자릿수 득점에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보여주는 정도의 활약을 했다고 하면
저는 한 번에 PSG 와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왜 하위권 팀에서 바로 PSG를 오냐 이거죠. 근데 하위권 팀에서 뭘 보여줬냐? 그러니까 기대감 이외에 숫자로 보여준 게 뭐가 있냐?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선수들 이제 포텐셜이 있으면 데려오고 싶죠. 근데 그거를 쓰고 안 쓰고는 팀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팀은 항상 백업과 백업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장 주전으로 안 써도 데려와서 싼 맛에 쓰지 이게 되는 게 이제 구단이란 말이죠. 근데 선수 입장에선 왜 굳이 그렇게 성급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 있을 때 하루빨리 어딘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짬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와서 뭐 PSG에서 주전 경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엄청 지금 중요한 시점에 경기 못 뛰면 진짜 주면 됩니다. 아니 뭐 굉장히 그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이강인 선수를 특히나 아끼는 이제 조혜지 씨의 그 걱정 어린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 이제 저는 이 경기로 프랑크푸르트랑 프랑크푸르트랑 켈른의 경기를 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무한이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리고 차봇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무한이가 떠나면서 사실 이번 경기에서 그 켈른이 전반에 득점에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프코트 게임을 허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엄청 몰아쳤는데 골이 안 나왔어요. 골이 계속 안 나오다가 그 중앙 수비수 켈른의 중앙 수비수 차봇 선수가 막 다 막아내면서 막 활약을 했었는데 6탄 공세를 펼쳤죠. 몸으로 네, 막았으니까. 그 한 일격의 슈팅을 극적으로 막아내다가 뭐 햄스가 올라온 건지 아무튼 그래서 79분에 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고 나서 바로 85분에 그 이제 은쿤쿠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의 그 프랑스의 코뿔소죠. 차봇이 없는 그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크푸르트도 사실 공격을 하면서 좀 실속이 많이 없었던 경향이 있고 켈른 같은 경우에도 그 차봇이 빠지니까 바로 수비 라인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무한이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차봇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되는 입장인 게 그 콜로무아니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탑으로 마무시가 섰거든요. 근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조금 터프한 스타일이기는 하니까 마르무시가 저는 그런 플레이 나쁘지 않았다고 봤고 오히려 이제 콜로무아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 되게 또 눈여겨봤던 선수가 에빈베 선수가 사실 조금 이제 많이 가려져 있던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런 선수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 선수 슈퍼스타로서의 약간 자질이 있다. 이게 보통 슈퍼스타 축구를 재질? 이게 보통 이제 축구도 이제 리듬, 그러니까 왜 예전에 이제 삼바 축구 뭐 이런, 그러니까 남미가 축구가 왜 강했냐면 이게 리듬이 있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에빈베 선수가 리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 리듬 축구는 이제 팀 전체가 리듬을 살릴 때 이제 리듬이 나오는 건데 이 선수는 그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리듬을 살리는 그런 독특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나우딩요 같은 느낌인가요? 그쵸. 딩요가 예전에 이제 AC 밀란 있을 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보다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때는 오히려 이제 다 리듬을 타는 그런 축구였었고, 이제 밀란 때는 세리에는 약간 조금 달랐죠. 경기 스타일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보세요. 분데스리가가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그 성장 가능성이 이제 풍부한 선수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EPL로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이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분데스리가를 보는 재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웬만큼 이 선수 잘한다 하고 보면은 다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에빈베 선수도 2000년대 초반생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2003년생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스프링보드 리그는 아닌데 사실 분데스리가는 네. 요새 여기를 많이 거쳐가지고 이제 슈퍼스타들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네. 저는 그게 네, 좋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그게 있고 사실 경기로 보면은 이게 경기 얘기를 계속 안 했는데 쾰른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어 진짜 전반에도 안 풀렸어요. 전반에도 잘 안 풀리다가 이제 PK로 한번 넣어가지고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반에는 네, 이게 맞습니다. 계속 두드렸고 네. 이제 그래서 경기력으로 보면 이제 별로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켈른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도 뭐 결국에 결정력이 마지막에 없다가 이제 코뿔소 은쿤쿠 근데 이제 이게 은쿤쿠가 프리미어리그가 은쿤쿠가 아니라 이제 닐스 은쿤쿠죠. 네, 다른 네. 군쿠죠. 네. 크리스 은쿤쿠가 아니라 닐스 은쿤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켈르는 전술에 좀 패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특히 그 첫 선제골 넣었다가 그 뭐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그 승기를 못 살리고 계속 막판에 따라잡히는 경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 그 뭐 도르트문트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뉴진스 바움가르트 감독 각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다음 경기가 이제 면엔 대 면엔이었죠? 네, 면엔 대 면엔. 네, 면엔 원정에서 근데 면엔이 면엔 원정에서 유난히 약해요. 유난히 네. 약한데 선제골 먹고 좀 힘들게 경기를 좀 진행을 했죠. 그 저기 조혜지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고 선수 이타쿠라 코 선수가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득점에 성공했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뮌헨이 그 자신들의 약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노출을 했다. 전라 노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책임 소재가 있어요. 이게 책임 네. 소재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이거는 그 이제 헤더로 어시스트를 한 그 베버 선수가 사실 그 뒤에 많이 쳐져 있었는데 마크맨이 김민희 선수였어요. 사실 이거 신장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솔직히 미스매치였는데 박스 바깥에 있다가 돌진해 오니까 몸빵에서 일단 밀렸고 그리고 이타쿠라도 사실 뒤에서 들어오면서 그 마크 하려고 했던 이제 코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던 고레츠카나 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너킥 그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다. 수비 훈련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다른 상대 팀들이 뮌헨 공략하는 하나의 그 약점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이 면엔 경기 끝나고도 제가 이제 또 한국 언론 그러니까 뭐 팬들은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첫 골 먹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물론 뭐 이타쿠라가 일본 선수니까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탁월했는데 일본 선수니까요. 와, 이유가 일본 선수니까 탁월한 거예요. 아니, 와. 왜냐하면은 일본인 세트피스가 전통적으로 강하고 일본 수비수들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막 신체 조건이 막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확실하게 받으면서 컸기 때문인데 아무튼 위치 선정 좋았는데 그러면은 왜 앞에 헤더를 따내지 못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뮌헨 센터백들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 위치 선정이 이미 잘못됐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게 세팅이 되어 있냐. 약간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민재 선수는 약간 장단이 되게 확실한 선수인데 사람들이 약간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세트피스 시의 제공권 좋지 않아요.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위치 선정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첫 골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질책을 받아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이제 데이비스랑 김민재 선수를 이제 꼽고 싶은데 이 경기 끝나고도 언론에서 뭐 완전 막 진짜 막 한 평점 9점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빨아주고 막 이러니까 팬들은 그럴 수 있어. 팬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김민재 선수가 더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 네. 그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 코너킥 수비를 할 때 전술이 보통 이제 맨이랑 존이랑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존만 하거나 뭐 맨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그 코너킥 수비 훈련에서 좀 패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헬의 잘못이죠. 그리고 저는 김민재 선수가 그 요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헨글라드바흐가 사실 미넨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츠반차라 선수가 김민재 선수한테 아주 그냥 쫄아가지고 그 경기를 거의 못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놨다. 1대1 맞다이에서 그냥 죽여놓는 킬러 태클도 보여주면서 그냥 까불면은 너 그냥 숏된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제대로 보여줬다. 이 중앙 수비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질이죠. 그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싸움, 기세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스판차라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 중간에 신발 한번 벗겨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신발 신발을 막 벗겨진 상태에서도 막 들고 경기를 뛰었어요? 하면서 네, 집중력이 좋아요. 네. 근데 스판차라가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날인 것 같고 그 그리고 이제 어, 면엔 같은 경우는 네. 오랜만에 이제 토마스 뮬러가 선발에 나왔는데 저는 네. 약간 오히려 좀 케인이랑 겹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랜만에 선발을 뛰고 오랜 시간을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뮬러도 이제 경기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게 뮬러가 오니까 케인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자꾸 케인이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원래 뮬러가 이제 중앙에 서면서 조금 공격적으로도 많이 활동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네. 톱이랑 좀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예전에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을 때 받았던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케인이 조금 알아서 자꾸 그 좌측 사이드, 우측 사이드로 좀 빠져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뭐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뮬러랑 어찌됐든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전관예우죠, 전관예우. 조금 좀 전관예우죠. 조금 그 짬이 있으니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고 둘이 뭐 골프 치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 네. 거기서 비즈니스 뭐 나오겠죠, 그래서. 뭐 맞다이를 뜨던 아니면 뭐 체급 차이가 좀 나죠. 근데 뮬러랑 케인이랑은. 네. 아, 근데 뭐 거기서 떡대가 있죠. 맞다이 거기서 네. 맞다이를 뜨던 뭐 결정을 좀 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김민희 선수가 전반전에는 좀 패스미스나 실책성 플레이를 좀 자주 보여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네 선수 동점골도 도왔었고 코너킥에서 또 마지막에 마티스테 선수 결승골도 도와주면서 팀에 중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티스텔은 05년생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고3이에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그런 거예요. 그 지금 가장 비슷한 커리어 패스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고 무시알라 그리고 이제 텔로 이어지는 이 라인인데 한 17세 때쯤에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 2군이랑 성인 무대로 바로바로 직행시켜가지고 지금 바로 키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무시알라에 이어서 좀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티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즌 개막 전에는 좀 위태위태했었죠. 왜냐하면 그 해리케인 오기 전에는 불안했죠. 중앙 공격수를 지금 톱을 세울 선수가 없으니까 마티스텔로 선발을 갈 뻔했거든요. 근데 아직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직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면엔을 이끌기에는 좀 한참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어린 선수고 이렇게 간간히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골을 넣어주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한두 시즌 뛰면은 또 더 좋은 기회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현지에서는 마티세 선수가 이제 프랑스 선수 아닙니까? 네. 지금 갓바페가 이제 최대 실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싼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 현지에서는 네. 뭐 그런 평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에서는 뭐 거의 적수가 탑이죠? 없죠 지금. 네, 네. 적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엔 같은 경우는 그 좀 뭐
경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속 선수들 3명이 그 발롱도르 최종 30인 후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 또 자랑스러운 또 대황민국 민재킴 그 선수가 강남스타일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의 우승, 스쿠데토 이런 것들에 네. 이제 힘입어 가지고 발롱도르의 이제 최후 30인에 올라갔고 뭐 이미 30인의 후보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리고 네. 이전에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 올라가지고 또 상위에 또 랭크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발롱도르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쯤에 아마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면엔에서는 이제 케인 선수 그다음에 김민자이 그다음에 무시알라 선수 이렇게 3명이 올라간 걸로 네 근데 알고 있습니다. 보통 챔스 우승팀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제 생각에 근데 할란드 지금 네. 네 할란트나 근데 할랑 아니면 지금 이제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도박사들의 저거는 메시 아니면 할랑이에요. 근데 메시가 더 높습니다. 저는 그 저기가 있으니까 월드컵 우승이 있으니까 월드컵 우승도 있고 그 PSG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활약이. 근데 월드컵이 사실 임팩트가 제일 클 것 같고 뭐 맨시티는 그럼요. 사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압도적인 그런 그 프로 커리어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네요. 근데 또 네. 아름답게 또 이렇게 후계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에 이제 메시가 마지막으로 발롱도르 가져가면서 이제 이 후세에 있을 날두와의 이제 그런 메호 대전에서 완벽한 우위를 차지한다. 완벽한 우위를 이제 점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제 그거를 공로를 치하받는 그런 어떤 거죠. 치적이다. 공치적이다. 왜냐하면은 뭐 할란드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네. 후부터 받아도 뭐 충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시간이 지금 네. 굉장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경기를 원래 제가 이적 시장 관련해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으로 뭐 넘겨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좀 풀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간단하게. 우니온 경기까지 빠르게 네.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적 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니온 대 라입지시 대이변의 도계자 타임. 죄송합니다. 제가 우니온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네, 도기자를 박으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기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약간 그러니까 도계자까지는 아니고 약간 쑥스러움 2탄. 쑥스러운. 예, 쑥스러움 2탄인 게 그러니까 저도 이 경기가 이렇게 싱겁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맞다이를 딱 떠봐야 그러니까 이게 복싱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붙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 상대적인 평가로는 되게 이거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강대 강으로 그냥 맞붙어 버리니까 그냥 토트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라입지시한테 아예 상대가 안 되고 그냥 거의 무슨 대학교 남자 팀이랑 여자 축구 국가대표랑 붙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와. 네. 이거 찍어놔야겠네. 아니 그냥 팩트 베이스로 네. 그냥 팩트 베이스로. 어, 아니 그러니까 아예 경기가 안 되니까 무슨 초등학생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입지히가 그냥 죽여놨죠 그냥. 네. 게다가 이게 경기가 안 풀리니까 케빈 폴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 베테랑 선수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냥 퇴장당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네. 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거든. 경기가 그만큼 안 풀렸다는 얘기죠. 그쵸, 안 풀린 거죠. 근데 사실 뭐 실점을 한 번 한 상황이었고 그 폴란트 선수도 사실 지난 시즌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갈비뼈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선수가 그 경기를 많이 못 나왔거든요. 모나코에서. 그러니까 모나코에서 3시즌 동안 있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하향세였어요. 하향세였다가 요번에 이제 베를린에서 한번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선발로 처음.
근데 분위기 반전을 좀 노리려고 그 전방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압박을 하려고 하다가 이 시마칸 선수가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학 같아요. 학. 근데 근데 이 타이밍 선수- 잘못 잡았죠 태클을. 네. 앞다리에 그- 걸어야 되는 거를 그냥 뒤에 아킬레스로 그냥 꽂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걸릴 줄 몰랐던 거죠. 이 선수도.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파울 한 다음에 아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폴란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인성이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뭐 팀도 그렇고 어? 상대 팀한테도 어? 그래서 아 제가 본 느낌이랑 완전 다르네요. 혹시 뭐 침 뱉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침 뱉은 게 아니라 네. 부정을 해버리니까 태클하고 아니다. 그냥 아니 저는 이제 손사래를 치니까. 본인이 들어가고 나서 숏됐다 하고선 바로 얼굴을 감싸진 다음에 심판한테 좀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레드 카드를 받았으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분데스리가가 좀 익숙한 환경 아닙니까?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통산 250경기 나와서 77골을 넣은 선수예요. 그래서 베테랑 바로- 중에 괴수예요. 바로 적응하면은 밥값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경기에서는 밥값 말아먹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대단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2선 3선의 그러니까 이렇게 중원이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다니 올모 같은 네. 경우는 뭐 골은 못 넣었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패스도 간간히 좋은 것들 많이 찔러 놔줬고 네. 그다음에 캄플과 슐라거가 지키는 요 이제 좀 아랫 라인 여기도 되게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진짜 뭐 공격부터 2선, 3선, 그다음에 4백 딱 안정적으로 팀이 좀 많이 갖춰져 있지 않나. 그리고 네. 그러고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차비 시몬스는 이제 그 미래의 이제 이강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를 잡아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게 재질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폴센 선제골 선수 넣었죠. 네. 그쵸. 그리고 어시스트도 했고 그러니까 빠르지 않은데 순발력이 좋고 센스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폴센 선수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데 네. 후반에 딱 교체가 세슈코 선수가 되자마자 그냥 15분도 안 됐죠. 그러니까 2골 넣어버리면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네. 뭐 현지에서는 뭐 되게 또 촉망받는 유망주라고 하더라고요. 세슈코 선수가. 네. 세스코가 그 저기예요. 그 라이프치히 그러니까 잘츠부르크 이렇게 넘어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적통이죠, 적통. 레드불 키드죠. 네, 레드불 적통인데 뭐 다른 데서 넘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레드불 코스를 황희찬 선수처럼 레드불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고 황남 스타일. 이미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썰어먹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게 되게 그 좀 뭐랄까요 그 로제 감독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오펜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오펜다랑 폴센이 투톱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선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바움가르트너 선수랑 이제 벤야민 이 세스코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세스코 선수가 원탑으로 서면서 이 주력이라든지 테크닉 뭐 결정력 너무 다 좋아서 주전 원탑으로 뛰어도 저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되면은 폴센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폴센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중원 라인을 베르너, 캄플, 올모, 슐라거, 시몬스 이런 식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냥 4-2-3-1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봐야죠.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오펜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파버리는 거가 이미 어느 정도 그 입증이 되어 있는 선수고 세스코는 이제 보여준 거니까 이제 이거는 네.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네. 그래서 투톱을 쓸 때도 좋은 옵션이 있고 원탑을 쓸 때도 좋은 옵션이 있어서 오펜다가 사실 좀 신장이 작아서 원탑을 세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셰스코 선수는 뭐 1m 94니까 알렉스 마이어예요. 그냥 킥 마이어니까 선수는 그리고 주력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선수가. 네. 그리고 키가 큰데도. 그 기술이 좋아요. 그 2대1 올모랑 2대1 해가지고 그냥 바로 헤딩으로 골 넣는 거 보면서 저는 얘는 물건이다.
얘는 그 넥스트 할란트라고 지금 요즘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던데 물건이다. 슬로베니아의 벌레 퇴치 빙하죠? 전문 기업이죠. 네, 벌레 퇴치 전문 기업 세스코다. 네. 슬로베니아의 빙하죠? 네. 네. 이적 시장 네. 얘기 빠르게 하고서는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지금 제 썸네일에 보면은 그 이제 투헬 감독 옆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안경 안 쓰고 금발에 네. 조금 날카롭게 생긴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새롭게 스포츠 디렉터 포지션에 낙점된 크리스토프 프로인트라는 이제 스포츠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 시즌에 이사랑 스포츠 디렉터 겸직했던 이제 살리하미지치 포지션을 이제 대체하는 사람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직장을 잡으셨는데, 이분이 사실 그 살리하미지치 같은 경우에는 살라미요? 네, 비싼 선수들을 그래도 좀 뭐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와서 좀 더 키우고 보내는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실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좀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잘츠부르크에 있는 동안 그 팀 스쿼드 시장 가치를 4배를 뛰어 올렸어요. 뻥튀기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수를 성장시킬 줄도 아는 그 디렉터고, 그리고 선수를 스카우팅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이제 다재다능한 그런 디렉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시알라, 그리고 이제 누구였죠? 그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처럼 17세 때쯤에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몸값 올리는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뭐 토마스 밀러라든지 슈바인슈타이거라든지 뭐 필립 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체적으로 키웠던 유스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맥이 끊어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프로인트 디렉터가 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저 이적 시장에서 제가 뮌헨에서는 제일 주요하게 봤던 포인트고, 그리고 뮌헨이 사실 실패했어요. 지금 이적 시장에서 그 주앙 팔리냐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찹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그 수비진에 좀 보강을 하려고 데려오려고 했다가 그게 좀 이제 많이 틀어졌는데, 투헬 같은 경우에는 좀 심기가 불편한 상태고, 그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자고 분한보를 때리면서 그 필요하면은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전노장이죠. 네. 근데 투헬 감독이 좀 그 이번 이적 시장을 그 겪으면서 좀 그 팀 내에서 좀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좀 변덕꾸러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투헬이 자꾸 변덕꾸러기다? 네, 투헬이 뭐 이 선수 좋다고 했다가 이 선수 말고 이 선수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선수들을 계속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 뭐 입장에서는 단장이라든지 뭐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누구를 진짜 원하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써가면서 좀 그런 불화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때 사실 스쿼드가 23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얇은 상태인데 겨울 이적 시장까지 어떻게 이 팀으로 전반기를 잘 헤쳐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면에는 사실 뭐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챔스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겨울 이적 시장 때 당연히 보강을 할 것이고 챔스 메인은 어차피 내년도이기 때문에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름 네. 이적 시장 때 케인을 데려왔다라는 게 저는 제일 그냥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또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짜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2명, 그리고 뭐 이제 그 골키퍼를 한 명을 데려왔어요. 페레츠라고 그 이스라엘 골키퍼인데, 그 선수가 아마 이제 21세 대회를 이제 유로 그
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팀에서 그 선수가 이제 골키퍼를 했었는데 그 선수가 아마 PK를 2개를 막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뮌헨이 접근을 해서 데려온 것 같은데 5밀리언이었어요. 5밀리언.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또 과연 울라히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노이어 선수를 대신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즉시 전력감은 좀 아닐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네. 뭐 다음 이야기들이 있나요? 다음 이야기들 좀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좀 돼서 이거는 제가 뭐 다음 에피소드 때 좀씩 곁들이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분한보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4라운드 프리뷰를 들고 혜성처럼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